암세포의 특이한 대사, 바르브르크 효과. 지금 짐작하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암을 주로 미지 원인으로 생긴 돌연변이가 일으키는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암세포는 분명히 사람의 정상세포와 유전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암세포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자가 있었다. 그들은 암세포의 대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1920년대에 오토 바르브르크라는 독일 생리학자는 암세포가 건강한 조직보다도 최대 40배까지 포도당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기이한 식욕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하는 식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 있었다. 즉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산소를 써서 세포의 에너지 통화인 아데노신 사암인산을 대량 생산하지 있지 않았다. 대신에 세포가 대개 현기성 조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쓰는 경로를 이용하는 듯이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처럼 산소가 부족할 때 쓰는 대한 경로를 이용한다는 의미였다. 이상한 점은 암세포가 주변에 산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이 비효율적인 대사 경로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바르브르크는 이 점을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 정상적인 호기성 호흡대 세포는 포도당 분자 하나를 써서 많으면 36개에 이르는 아데노신 사암인산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기성 조건에서는 호흡 과정에서 소비되는 양을 감안할 때 포도당 분자 하나로 겨우 아데노신 사암인산 2개를 생산한다. 이 현상에는 바르브르크 효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도 종양의 위치를 찾아내는 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 방사성 표질을 거친 포도당을 조사한 뒤에 페트 영상을 써서 그 포도당이 주로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본다.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위는 종양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르브르크는 전자전달계에 속하는 한 청년 효소를 발견한 공로로 1931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1970년 바르브르크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그가 발견한 암대사의 별난 특성은 거의 잊힌 상태였다.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레이, 모리스 윌킨스, 로즐랜드 프랭클린이 1953년에 DNA의 구조를 확인한 뒤로 암 연구뿐만 아니라 생활학 전반의 지각 변동 수준의 필요다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왓슨은 2009년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1940년대 말 내가 박사과정했을 때 생물학의 최정성에는 대사의 중간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분해되는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생화학자들이 있었다. 동료들과 내가 DNA 이중나선을 발견한 뒤에 분자 최정성을 차지했고 그들의 주된 역할은 DNA 서열에 담긴 정보가 어떻게 세포의 핵산과 단백질 구성 성분을 만드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암과의 전쟁을 벌인 지 거의 40년 뒤에 왓슨은 유전의 암 치료에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암의 배후에 놓인 유전자 명령물을 해독하는 쪽에서 암세포 내의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 쪽으로 연구 초점을 옮겨야 할지 모른다. 그는 암의 유전학뿐만 아니라 대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을 찾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암의 대사 측면을 계속 연구한 소수의 과학자가 있었다. 하버드 데너파브 암 연구소의 루이스 캔들리너. 이 개념의 인기가 없던 시절인 1980년대부터 계속 암 대사를 연구해왔다. 그가 시임하고 있던 더 수수께끼 같은 의문 중에 하나는 암세포가 이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였다. 캔들리, 매슈, 밴더, 하이든, 크레이그, 톰프슨은 2009년의 논문에서 바르브르크 효과의 비효율성이야말로 이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바르브르크 효과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젖산을 비롯한 많은 부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젖산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도 생산이 된다. 사실 포도당을 젖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분자가 생성되기에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는 에너지 자체가 실은 부산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 안 되는 들리는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세포는 분열할 때 단순히 더 작은 세포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는 핵의 분열을 비롯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에서 배운 모든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물질도 필요하다. 이런 물질들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호기성 세포호흡은 아데노신, 인산이라는 형태의 에너지에다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는 건축 재료도 별 쓸모가 없다. 반면에 현기성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 바르브르크 효과는 같은 양의 부사당으로 약간의 에너지와 아주 많은 화학적인 구성 성분들을 만든다. 암세포는 이 성분들을 써서 새로운 세포를 빨리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바르브르크 효과는 암세포가 증식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그런 한편으로 이 효과는 암의 갑옷에 있는 취약점을 하나 드러낸다. 비만, 당뇨병과 암의 관계. 이 견해는 주류 암의학계에서는 아주 논쟁거리이지만 암과 대사 기능 이상의 연관성은 무시하기가 점점 힘들어져 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의 흡연율과 흡연 관련 암 발병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흡연을 대신하는 새로운 위협이 출현했다. 바로 비만과 2형 당뇨병이다. 비만과 당뇨병은 국가적인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었고 식도암, 간암, 췌장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듯했다. 미국 암협회는 가제정기 흡연 다음으로 암과 사망의 주된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암 환자의 약 12에서 13%는 비만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비만 자체는 췌장암, 식도암, 콩고담, 난소암,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발, 공수종, 골수종을 비롯한 13가지 암과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2형 당뇨병도 특정한 암들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췌장암과 자궁 내막암 등 여러 사례에서는 2배까지 늘린다. 그리고 고도비만 남성이 52%, 여성이 62% 증가한다. 나는 비만, 당뇨병, 암 사이의 연관성이 주로 인슐린 같은 성장인자와 염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의 축적이 수반되는 비만은 염증을 촉진한다. 주관한 지방세포가 다양한 염증의 사이토카인을 혈액으로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 만성 염증은 세포를 바람성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도록 부추김으로써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잠시 뒤 삽입할 텐데 인슐린 자체는 암대사에서 악당 역할을 한다. 이 깨달음으로 의해서 캔들리어 후속 연구를 통해서 나왔다. 그의 연구지는 PI3K, P13키나제, PI3 키나제라는 효소 집단이 포도당 세포로 흡수되도록 촉진함으로써 바르브르크 효과를 부추기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견했다. PI3K는 사실상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서 암세포의 성장에 쓰일 포도당이 월칵 쏟아져 들어오도록 돕는다. 암세포 PI3K 활성을 유지하고 앞서 말한 종양 억제 단백질인 PTEN의 생산을 억제하는 돌연변이들을 지니고 있다. PI3K가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의 자극을 받아서 활성을 띠면 세포는 포도당을 대량으로 받아들여서 성장에 쓸 수가 있다. 따라서 인슐린은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종의 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는 인슐린 섭취를 늦추는 식단 조절 등의 대사요법이 일부 암의 성장을 늦추고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대사 조절이 암 발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일부 나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연령 제한 식사를 하는 실험 동물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도록 한 대조군보다도 암으로 죽는 비율이 훨씬 낮은 경향을 보인다. 덜 먹으면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듯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사람에게서 연령 제한의 효과를 살펴본 어느 한 연구에서는 연령 섭취 제한이 비록 근육, 암에 잘 걸리지 않는 부위에서 이지만은 PI3K 관련 경로를 직접 억제하는 듯하다고 나왔다. 이는 혈당 수치 저하보다는 인슐린 수치 저하의 함수일 수도 있다. 암 발생에 기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피하거나 막기가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다. 그러나 암을 유발하는 대사 요인에 대처하기는 비교적 쉽다. 나는 암을 굶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어떤 특정한 식단이 마법처럼 암을 피하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암세포는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내 말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시부터 2형 당뇨병에 이르는 스펙트럼 상의 어느 지점에 놓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의 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다. 나는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암 예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담배를 끊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의 대사 건강을 바로잡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항암 전략이다. 다음 절에서는 대사 개입이 어떻게 다른 유형의 암 치료에도 기여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새로운 치료법, 약물 치료와 식단 결합하기. 루이스 캔들에는 PI3K 경로 발견은 암 대사를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범죄의 약물 개발로 이어졌다. PI3K 억제제라고 하는 이 약물 중에서 세 가지가 현재 특정한 재발성 백혈병과 림포종의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고, 다른 한 가지는 2019년 말에 예방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PI3K가 암세포의 성장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토대로 예측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약한 듯하다. 혈당 증가라는 선거진 부작용도 일으켰다. 세포가 PI3K를 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혈당이 증가하는 바람에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이 수치가 등대로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오히려 일어나 버렸다. 2014년에 내가 당시 뉴욕 코넬리아 교육과대학 웨이어 암센터 소장으로 있던 캔들리 그리고 식당으로 무르케르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이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정령 전문의이자 연구학자 무르케르지는 풀리처상을 받은 암의 전기인 암 만병의 황제 역사의 저자다. 나는 그 책의 열렬한 애독자였기에 정량학의 이 두 거인과 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무척 흥분했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PI3K 억제제 약물 치료를 일종의 대사요법으로 강화한 환자의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렸다. 환자가 내 절친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녀를 샌드라라고 하자. 샌드라는 6년 전에 이방암 진단을 받았다. 암은 이미 림프절과 뼈로 퍼진 상태고 예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한 실험용 PI3K 억제제를 표준요법과 결합한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있었다. 샌드라는 아주 의욕적인 환자였다. 진단을 받은 날부터 그녀는 생존 환경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나서다. 영양이 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문헌들을 모조리 찾아 읽었고 인슐린과 IGF-1을 줄이는 식단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래서 그녀는 잎채소,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 주로 생선과 달걀과 가금류, 고기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식사를 했다. 이 식단은 빠진 것만 보아도 두드러졌다. 가당과 정지 탄수화물이 빠져 있었다. 또 그녀는 인슐린과 IGF-1 수치가 낮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낮게 유지되었다. 그 여러 몇 년 흐른 동안에 같은 임상 시험에 참가한 다른 여성들은 모두 사망했다. 모두 첨단 화학요법에다가 PI3K 억제제까지 투여했지만 전이성 이방암 합의회는 무력했다. 그 임상시험은 그만 접어야 마땅했다. 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샌드라만 예외였다. 같은 병의 같은 단계에 있던 다른 수백 명이 모두 사망했는데 왜 그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그저 운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인슐린과 IGF-1을 억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녀의 아주 엄격한 식단이 어떤 기여를 한 것일까? 나는 식단이 기여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난 우리가 동떨어진 사람들 기적 같은 생존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설령 일화에 불과한 사례일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는 이 치명적이면서 수수께끼 같은 질병의 어떤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스티븐 로젠버그가 의뢰하는 말이 있다. 이 환자들은 우리가 얼굴은 질문을 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무케르지가 2010년에 내놓은
592쪽에 드러나는 글자기에 대사와 대사요법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런에게 당시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기상조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내가 친구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흥미를 느끼면서 좀 회의적인 태도를 비쳤다. 그때 캔들리가 냅킨을 펼치더니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PI3K 억제제의 문제점은 인슐린 관련 PI3K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인슐린과 혈당 수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가 막히는 바람에 포도당이 혈액에 더 많이 머물러 있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그러면 몸은 혈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여길 것이고, 이 때문에 PI3K 활성화함으로써 약물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것일 수 있었다. 그러면 PI3K 억제제를 인슐린 생산 최소화 식단 또는 케톤 생산 식단과 결합한다면 이 냅킨의 대충적인 그래프로부터 한 연구가 탄생했다. 무케르지와 캔들리를 비롯한 연구진은 2018년 네이처에 케톤 생성 식단과 PI3K 억제제의 결합이 사람 정량을 2시간 생지액에서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논문을 발표했다. 이 결과는 중요하다. 암세포의 대사가 치료에 타당한 표적일 뿐 아니라 환자의 대사 상태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생지액 케톤 생성 식단은 다소 실망스러운 효과를 낳았을 치료법과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각각 따로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헌터에서 한 차례 주목받아도 연타가 훨씬 더 효과 있는 것과 비슷하다. 첫 번째 주먹이 빈 맞는다고 해도 두 번째 주먹이 상대방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한 지점을 향해 이미 뻗어나가고 있다. 화학요법의 효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건강한 조직이 부수적으로 입는 손상을 줄이는 다른 유형의 식단 교육도 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롱고를 비롯한 이런 단식 또는 단식에 가까운 식사가 정상세포가 화학요법에 저항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암세포를 치료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암 환자에게 단식을 권하는 것이 직관에 반응하는 양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단식이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눈에 띄는 피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131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실험에서 단식 오방식단을 따른 이들이 대조군보다 화학요법에 더 잘 반응하고 몸도 기분도 더 낫다고 대답을 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과 반대된다. 기존 방식은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먹이려고 한다. 대개 고열량에다가 당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도록 한다. 미국 암협회는 식후에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암에 걸린 사람의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것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시사한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암세포가 대사적으로 매우 탐식이 강하므로 영양소 감소가 일어날 때 정상세포보다 더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슐린 감소가 바로 그 효과의 핵심적인 PI3K 경로를 활성화하는 듯하다. 이 연구와 앞서서 말한 무르케리지 캔들리 연구는 이번 장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점을 지적한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암 치료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종양 전문의이자 책임자 플레허티는 암을 겨냥한 최선의 전략이 한꺼번에 또는 순차적으로 암의 여러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게 설명했다. PI3K 억제제를 케톤 생성 식단과 조합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요법을 병용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전선에서 암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고 암이 어느 한 치료법에 내성을 띠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화학요법에 다른 치료법을 조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애초에 더 좋은 치료법이 필요하다. 건강한 세포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쏙 골라서 파괴하는 일을 잘하는 치료법이다. 다음 질에서는 한때 외면당했던
면역요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 조건에 딱 들어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